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번 시간에는 제5장 감사 업무 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중반전으로 접어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좀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고 또 잘 모르신 분은 또 4장 또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복습을 많이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사 절차,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감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계획 수립하고 리스크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감사 업무를 하는지, 또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또 이 감사를 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인지, 또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필요한 자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자, 우리가 결론은 이 5장에서 만들 거는 이제 감사 업무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들고 나갈 거냐. 사실은 감사 업무 수행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은 뭐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감사에 투입될 겁니다.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6장에서 살펴볼 일반적인 현장에서 하는 그런 감사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맛배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다시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 일단은 5장 공부하시고 6장, 7장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 절차, 일반적인 감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략적 감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4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감사 계획을 세운다. 감사 계획, 특히 어떤 감사 계획이다? 연간 감사 계획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 감사 계획이다 그러면 올해 한 9월이나 10월 달쯤에 내년도에 감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감사는 종합 감사는 몇 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특정 감사 내지는 테마 감사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복무 감사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내년에 할 감사 계획을 전반적으로 쭉 세우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전략적 감사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간 감사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4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감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그랬죠? 연간 감사 계획 하면은 오디트 플랜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디트 플랜.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인게이지먼트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연간 1년에 우리가 얼마를 어떤 것들을 감사할 건지 전반적인 계획이고요. 이번 5장에서 하는 것은 인게이지먼트 계획 한 건 한 건별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조직 업무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오디트 유니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디트 유니버스 모집단이라고 그랬죠. 자, 어떠한 감사 대상 모집단들이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쳐놓은 게 우리가 이제 오디트 유니버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직의 업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오디트 유니버스 모집단을 우리가 구성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위험 식별 및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래서 그 위험의 중요성 순서대로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고 그랬죠. 자,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통제를 평가하고 잔여 위험을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 자원, 우리가 조직원이 우리 감사부서에 몇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전문가도 있고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기타 등등의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연간 전반적으로 며칠의 감사를 할 것이냐, 또 그게 나온다면 이제 며칠 감사할 수가 있다, 총량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며칠씩 우리가 이렇게 배정을 할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감사 계획을 이제 4장에서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게 4장의 목적이고요. 자, 그래서 오디트 플랜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인게이지먼트 워크 스케줄에서 EWS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연간 감사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개별 감사 계획, 감사 업무에 대한 스케줄을 짜는 것이 연간
감사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감사 수행 계획, 똑같은 감사 계획인데요. 여기 보면 이때는 오디시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인게이지먼트다. 그래서 개별 건건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은 개별 건건이 우리가 감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결제를 받고 그리고 감사 현장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러한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우리가 개별 감사 계획입니다. 건건이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제 감사 전 단계죠. 수립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 현장에 투입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거냐,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감사 결과를 도출할 거냐, 이제 필드워크 단계고요. 자,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 보고, 우리 결과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감사 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결과에 대해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단계, 개선을 점검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현장 감사 계획에선 2, 3, 4, 5단계가 있고요. 연간 감사 계획까지 합치면 1, 2, 3, 4, 5단계가 나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다룰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 감사, 감사 실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6장에서 주로 다룰 거고요. 6장, 7장 뭐 여기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감사 보고 뭐 결과 분석 이렇게 6, 7, 8장, 8장, 9장은 여기서 이제 4장, 4번, 5번 요 정도를 다루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오딧 유니버스에서 출발해서 위험 식별하고 평가한 다음에 우리가 연간 감사 계획을 세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2월 달에는 어떤 감사, 3월 달에는 예를 들어 뭐 회계부서 감사, 또 5월 달에는 마케팅부 감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연간 감사 계획이 쭉 세워져 있죠. 그러면 이제 개별 감사 계획은 이 연간 감사 계획 안에 하나하나씩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사 계획을 내년에 감사하기로 확정을 했다. 그럼 시간이 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번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회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떤 식으로 볼 것이고, 니들이 협조해 줘야 될 게 무엇이고, 뭐 이런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실시 통보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죠. 감사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비조사다, 사전조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예비감사를 나오죠. 예비조사. 즉 그게 뭐냐면은 가서 이제 서류 같은 거를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진구를 하고요. 인터뷰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기타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왜? 내가 실질적으로 감사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지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감사 수행 계획 단계에서 즉 예비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갈수록 사실 이제 바빠서 그러기가 힘들지만 앞으로 갈수록 예비감사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감사 환경도 많이 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예비조사나 사전조사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이것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예비조사에서 노출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거의 확인하는 수준의 즉 예비감사, 예비조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현장 감사는 점점 줄든지 아니면 현장 감사를 서면 감사로 대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비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서류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또 리스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자, 이렇게 파악된 서류를 근거로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리스크 평가를 하고 자,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또 이 리스크 평가에 따른 우리가 통제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가서 뭘 할 거냐 우리가 이번 감사는 왜 하는지 존재의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설정하는 이제 단계가 예비조사 단계에서 쭉 일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대상 부서 또 감사 대상자들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감사 수행 프로그램 EWP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감사 수행 계획 단계, 감사 계획 단계에서는 사실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감사 수행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자. 그래서 이거 들고 나가서 거의 뭐 체크리스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쓴 게 이제 감사 수행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EWP를 작성하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 두 번째 단계 감사 수행 계획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감사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감사 조사를 작성하고 발견 사항을 고객과 확인하고 액션 플랜을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가 감사 프로세스가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감사 계획 수립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해서 5.1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감사 계획 수립은 뭐라고 그랬죠? 개별 감사라고 그랬어요. 자, 4장에서 얘기한 감사 계획은 오디트 플랜에서 연간 감사 계획을 얘기했고요. 5장부터 우리가 감사 계획 이런 감사 업무 계획, 요거는 인게이지먼트다. 그래서 개별 케이스별, 개별 건별 감사 계획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 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그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감사 계획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게 뭐 연간 감사 계획인지 개별 감사 계획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리스크 평가, 사실은 우리 오디트 플랜 할 때도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우리가 플래닝 할 때도 우리가 리스크 평가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중복되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하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개별 감사 업무예요. 자,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랬어요. 자, 감사 업무는 계획하고 절차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진행상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앞에서 2, 3, 4, 5단계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내부 감사인은 감사 업무를 계획 수행하고 감독자의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 나갈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죠. 감사 계획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상급자의 또는 최고감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자, 이러한 감사 업무는 내부감사, 통제 자체 평가의 검토, 부정조사, 컨설팅 등과 같이 하나의 특정한 내부감사 과제, 태스크 또는 검토 활동을 말한다. 또 때에 따라서 구체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계된 다수의 과업이나 활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가는데 그거와 관련된 감사 계획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계획 수립할 때 감사 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감사인은 감사 목표, 감사 범위, 감사 시점, 그리고 자원 배분을 포함해서 업무별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특정한 감사를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감사 나가서 뭐 할지, 왜 감사를 나가는지, 우리가 뭐 하러 나가는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감사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정해져요? 우리가 이걸 목표로 나가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감사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보기 위해서 시기, 시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우리가 감사를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이 몇 명이 투입될 거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된다. 자, 이런 계획들은 당연히 조직의 전략, 목표, 그리고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또 업무를 하실 때 감사 업무의 정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GRC 평가를 해서요. 그죠? GRC 평가를 해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지상 명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달성하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하고 고려를 해서 우리가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내부 감사인은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계획 메모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메모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부감사는 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이제 이해. 우리가 감사계획을 수립하려면은 뭔가를 알고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아니란 얘기죠. 처음에 뭐 뺏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를 알아야 우리가 면장을 해먹는 거죠. 자, 계획 수립할 때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내부감사위는 감사 업무 계획 수립 시에 선행하는 연간 계획 및 논의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연간 감사 계획을 세울 때, 자, 리스크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죠. 자, 우선순위 정하면서 많은 우리가 토론 같은 걸 했을 거예요. 왜 이것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 작년 한 10월쯤 쭉 우리가 내년에 어떤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 평가하고 토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연간 감사 계획을 알고 또 그때 얘기했던 그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이것이 우선순위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 나가서 뭘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논의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논의된 이후에, 즉 감사 계획을, 연간 감사 계획을 수행한 후에 우리가 다른 상황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갑자기 법 규정이 뭐 개정됐다든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든지 다양한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감사 이후에 중대한 조직의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감사위는 기업의 전략, 목표, 리스크가 해당 감사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해야 된다. 우리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걸 이해하고 결국 감사의 목적이 조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 업무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검토 대상 활동의 목표, 그 활동이 업무 수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활동, 그의 목표, 자원 및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중대한 위험, 잠재적인 영향력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자, 왜 1번하고 2번을 같이 했냐면은 우리가 뭘 볼 거냐? 우리 이제 감사 목표, 감사 대상이 정해진 거죠. 자, 예를 들어 뭐 회계부서를 감사한다. 그럼 회계부서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회계부서에서 하는 활동들이 뭐가 있고 그것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그런 목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른다? 리스크가 따르겠죠. 그래서 중대한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자, 그럼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죠. 통제,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제 장치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요거 바로 이게 통제 장치고요. 자, 통제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또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관련 통제 방안이나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활동의 유형 관리 및 통제 프로세스의 적절성과 효과성, 통제 장치의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활동의 유형 관리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요. 기타 고려 사항으로 필요한 자원, 효과적 효율적인 자원 이용 방법, 우리가 내부 감사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문서의 보관 및 요구사항과 형식에 대한 결정, 우리가 이제 항상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감사에는 죽어서 감사조서를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조서 아무렇게 만드는 거 아니죠. 일정한 형식으로 회사에 정해진 내규, 매뉴얼에 따라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감사조서에,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지. 자, 그리고 감사 수행 프로그램의 준비에 착수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EWP 감사 수행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을 넣을지. 자, 이때 최종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라든지 기호. 여러분 책에서는 로지스틱을 아마 이게 유통인가 이동이라고 아마 번역을 해놨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로지스틱을 그렇게 이동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기호, 법례, 예를 들어 틱마크는 어떤 때 사용한다. 사실 감사인들끼리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서로의 약속이죠. 이 기호는 뭐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호에 대한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말고 수학 기호처럼 약속된, 우리 회사에서 약속된 그런 기호를 쓰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 목적 설정 시에 고려사항 및 리스크 기반 범위 설정. 우리가 예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목적은 뭘로 할 거냐, 우리가 가서 왜 나가는지, 왜 감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범위를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요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목적 설정 시 내부 감사인은 검토 대상 영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을 고려해야 된다. 경영진이 평가한 현재 리스크. 경영진은 이 부서 또는 이 활동, 이 또 부문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경영진이 평가한 현재의 리스크가 뭐가 있고, 또 감사 업무 계획을 위해서 실시한 리스크 평가 결과, 우리가 평가한 리스크를 평가한 것은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과거 감사 시 리스크 평가 결과, 옛날에 감사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점검해 보고 감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 평가 결과, 그리고 과거의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미 충분히 봐서 리스크가 적다고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겠죠. 그래서 새로운 그거 말고 또 그것이 과연 우리가 평가한 게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감사 목적 설정 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리스크에 기반해서 목표를 설정하면은 감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우리가 뭘 할 거다, 뭘 볼 거다라는 게 정확히 정해지면은, 자, 그럼 범위는 어디까지 넓힐 거냐, 어디까지로 할 거냐, 즉 그 경계를 정하는 게 이제 범위의 설정이죠. 자,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리스크 기반으로 해서 범위를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계획한다. 결국 우리가 감사를 한 다음에 결국 보고라는 과정, 그리고 이해 당사자에게 우리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CA는 결과를 언제, 어떻게,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그걸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 결국은 뭐죠? 감사의 정의에서 우리가 조직의 가치를 부과하는 거니까, 조직의 가치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감사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다. 필요하면은 무언사된 결정은 계획 수립 중에 경영진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있고요. 감사 결과의 보고나 시기에 영향을 주는 이유의 변경사항도 경영진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5.1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이제 앞에서 감사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 현장 감사가 연간 감사 계획에서 정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통보를 합니다. 자, 이미 정해져 있죠. 작년에 이미 결제를 다 받아서, 예를 들어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회계부서에 우리가 감사할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감사 계획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예비조사, 감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서 뭘 볼 거냐, 현황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조사를, 또 예비조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비조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조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예비조사의 효익, 자, 얻는 게 뭐냐? 예비조사는 상세한 검증 없이 감사 대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자, 감사 대상 정보는 우리가 현장에서도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 단계에서 그렇게 현장 감사에서 수집하는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 수집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세한 검증 없이 감사 대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고객의 다음 내용을 파악을 통해서 중점 감사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준다. 결국 우리가 예비조사하는 게 뭐예요? 감사를 차려보자. 어떤 걸 감사할지, 왜 감사할지, 목적, 범위, 이런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중점 감사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서 다음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 업무의 목적들이 뭐냐는 얘기죠. 그 활동의 목적들이 뭐고, 조직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물리적 시설이나 설비는 어떤 걸 갖고 있고, 거버넌스, 위험관리, 통제장치, GRC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정보 및 정보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 대상 활동이나 부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거죠. 또 뭐 규정 같은 것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예비조사다. 자, 그래서 이런 예비조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EWP 작성의 기초가 된다. 결국은 우리가 뭐 하자는 거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건지, 그게 감사 수행 프로그램 EWP입니다. 인게이지먼트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작성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 들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 활동, 리스크 통제 장치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감사 대상 부서 활동, 업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예비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가 있고요. 이해 당사자의 코멘트와 건의사항도 확보가 가능하다. 자,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뭐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감사 대상 부서나 감사 대상자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코멘트와 건의사항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현장 업무 수행할 때 협조적, 참여적 분위기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조사의 효의, 예비조사가 뭘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조사에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능력, 즉 유능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서 작성 능력 및 지능형 질문한다. 우리가 감사 대상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어떤 때는 이제 질문서를 통해서 그러한 업무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니까 어쨌든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질문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업무 파악 능력 이런 게 요구되는 거고요. 필요한 정보, 정보의 원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이해, 뭐 흐름도의 익수, 그 다음에 경영진의 목표 이해, 검토 대상 활동의 목적 식별, GRC에 대해서 절차의 목적 이해, 그 다음에 검토 대상 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식별, 이해하고 식별. 그래서 전반적인 감사 업무 또 그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대상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당연히 감사인이 알아야 된다. 그게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비조사의 구성 요소들, 뭘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받아야 되느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얻으려고 이제 예비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 당사자, 감사 대상 부서의 경영진이나 관리자, 또 직원들이 감사 목적 설정 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뭘 할지를 우리가 감사의 목표, 범위, 기타 등등을 정해야 되는 거죠. 자, 현장 감찰 및 인터뷰 조사는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 우리가 감사 대상 결과를 써먹는 사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해서 우리가 현장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절차, 분석 절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6장에서 구체적으로 6장, 7장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번 장에도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서, 우리가 말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 부서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문서를 보내고 거기서 답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나 통제, 리스크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관찰, 직접 가서 보는 거죠. 과거 감사 보고서 또는 기타 관련 문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슈 및 이슈 해결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의 특정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자, 클라이언트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정보의 출처가 될 수도 있다. 감사 보고서가. 자, 그런데 감사인은 이러한 문서를 목표나 결론의 근거가 아니라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작년에 했던 결과가 현재도 유효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감사 보고서나 기타 관련 문서는 감사인은 반드시 목표나 결론의 근거가 아니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매핑,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예비조사의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리스트에서 살펴볼 거고요. 체크리스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체크리스트입니다.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더 진도가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샘플입니다. 연구 보관용 감사 파일에 추가할 거. 자,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했으면 체크, 받았으면 체크, 검토했으면 체크, 뭐 이런 식으로 체크라는 게 이제 체크리스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체크리스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예비조사 기관과 감사 업무 전체 기관에서 체크리스트는 감사인이 필요한 가업을 완수했음을 보장할 수가 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자, 감사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 감사 계획 단계에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또 감사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일 또 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건데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죠. 이거 했다 안 했다 체크하면서 이건 언제 누구하고 몇 월 며칠자에 내가 서류를 진구했고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음 안 했음 체크를 쭉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한 업무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즉 필요한 값을 완수했음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 요청 문서의 수령 및 감사 파일 업데이트 했느냐 수령 체크, 또 업데이트 했느냐 체크,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데이터 획득을 통일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표준 접근법을 취했음을 보장하고 예상되는 요인의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해 준다. 왜? 우리가 체크 안 했으면 왜 빠진 거죠. 체크했으면 한 거예요. 또 그러고 표준적으로 자, 쭉 적어 놓으면은 이 감사에서도 표준화가 될 수 있고 저 감사에서도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접근법을 취해성을 보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부서는 받고 저 부서는 안 받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체크리스트는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적인 세부 사항을 통지하거나 감사 개시 및 종료 회의를 준비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쭉 이제 행정적으로 이걸 받았냐, 통보했느냐, 언제 통보했느냐, 뭐 이런 것들 쭉 행정적인 세부 사항 또는 감사 개시 및 종료 회의를 준비하는 등의 목적. 내가 감사 개시를 할 때 이 빠짐없이 이거 해야 된다. 또 종료할 때 내가 적어도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죠. 자, 단점. 관련 요인을 모두 다루었다는 그릇된 안도감을 줄 수가 있다. 자,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 다 했냐? 했다. 그럼 뭐 업무 다 했네. 이렇게 그릇된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체크리스트에 없는 것들은 더 중요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안도감을 줄 수 있다.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우리가 3개 했다 그러면 60% 했네요. 하나 더 했어요. 80% 했네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각 항목이 보여주는 관찰사항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냥 체크했다. 했냐 안 했냐?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해당 감사인의 고유한 측면을 심사숙고하는 대신 기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취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꼭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크리스트 양식 아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과 기록 및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항상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서화가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적절한 경우 경영진에게 구두 보고할 수도 있고요. 다음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예비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감사 계획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대한 이슈가 뭔지, 업무 목표 및 절차, 그 다음에 중요한 통제 포인트가 뭔지, 미비사항이 있는지, 또는 과도한 통제 장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없는지, 사용한 방법, 예를 들어 기술 기반 방법, 통계적 기법, 이런 것들, 또 감사 목표가 변경이 됐느냐, 또 중단이 됐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과를 항상 문서화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리스크 및 통제 장치 식별. 우리가 계속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어 왔죠. 우리가 거버넌스가 있었고요. 또 비즈니스 목표가 있고요. 그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리스크가 있고요. 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통제 장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 플랜 할 때도 리스크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플랜, 또 예비 조사, 기타 등등 계속적으로 리스크 평가는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리스크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감사 계획 단계에서 내부 감사에는 핵심 비즈니스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장치가 뭐가 있고, 또 고유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식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우리가 목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그랬고요. 통제 장치는 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그렇게 만드는 장치. 그 다음에 고유 리스크는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리스크, 즉 그 항목 또는 프로세스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가 고유 리스크다. 자, 그래서 핵심 리스크 또는 통제는 그 중대성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대성은 리스크 요인에 있다. 규모나 성격이나 결과, 관련성, 영향도 및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도 및 발생 가능성으로 최종적으로 리스크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조합으로 측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이제 관련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이제 기법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런 기법이 되겠죠. 자, 리스크를 평가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파악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부 감사에는 핵심 리스크 및 통제 장치 식별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머리에서 진짜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막 쥐어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죠. 타인의 그런 방해 없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경영에서 일반적인 회의 기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세션 중에 다음 리스크 식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해당 부서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또 통제장치 부재 시 해당 부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타인에 대한 비난 없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리스크를 식별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및 통제 매트릭스에서 내부 감사에는 핵심 리스크와 통제 장치를 식별하기 위해서 리스크 및 통제 매트릭스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인데요. 여러분 책에는 아마 매입 채무 관련 리스크 및 통제 매트릭스에서 여러분 책뿐만 아니라 원본에도, 영어 원문에도 이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경비 지출과 관련된 리스크 및 통제 매트릭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 자, 직원의 경비 지출이 적절하면 승인을 받고 있느냐. 특히 이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경비 지출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돼 있고 우리가 적절한 승인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즈니스 목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경비 지출, 특히 법인카드나 경비 지출과 관련된 고유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리스크를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죠. 자, 이런 리스크 평가, 그 다음에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하고 또 어떤 통제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리스크 통제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EWP 우리가 감사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다가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에 이건 언제 할 거다, 이건 누가 할 거다, 또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쭉 연장한 게 사실은 EWP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고유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인카드가 부적절하게 발급돼서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 일단은 법인카드가 발급이 제대로 되느냐, 적절한 절차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또
그 사용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지침들을 잘 알고 있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그 사용 결과를 보고를 해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다음에 보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잘 승인이 되느냐, 이런 내용의 발생 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제대로 발급되느냐, 아무나 발급해서 지 맘대로 발급하느냐, 영향도는 미들이고 중간이고요. 발생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왜? 직무 분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직무 분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발급하기 위해서는 내가 임의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발급 대상 부서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발급받아서 전달을 하고 있다. 직무 분리가 잘 돼 있다. 그런데 영향도는 중간 정도 된다. 발생 가능성과. 자, 그 다음에 직원에게 법인카드 사용 경비 규정 지침 및 미제공으로 부적절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이다. 임원의 서명을 받아라. 임원의 승인을 받아라.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기 전에 미리 왜 쓰는지를 결제를 해라.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규정들이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느냐. 자, 영향도는 낮고요.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은 중간 정도다. 업무 경비 지출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경비 규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다. 교육하고 있다. 법인카드를 주면서, 자, 법인카드는 이런 때 쓰고요. 얼마까지 쓸 수 있고요.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자, 경비사용보고서 적시 제출 및 검토 부재로 부적절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 쓰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검토가 없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 부적절한 지출이 계속적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향도는 높겠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도 높대요. 왜? 통제장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사용 보고서 적시 제출 및 검토 부재로 부적절한 지출 발생은 우리가 하이 리스크로 해서 통제장치에 개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현장 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주제는 뭐를 볼 거냐, 어떤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징빙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현장 감사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영수증 첨부된 경비사용 보고서가 적절한 담당자 검토 및 결제 부재로 부적절한 지출 발생이 가능하다. 자, 이것이 이제 고유 리스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경비사용 보고서가 담당자가 잘 검토하는지, 또 우리가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자, 영향도는 높은데 발생 가능성은 낮다. 전결권은 관리자 직위에 따라서 부여되어 있고, 관리자 결제 없이는 경비사용 보고서의 제출이 불가하고, 경비사용팀은 매월 검토를 실시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을, 이게 바로 이제 리스크 평가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고위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평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예비 평가. 아까 우리가 요것들이 리스크에 대한 예비 평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 감사인은 리스크 및 통제 장치를 식별한 후에 검토 대상 부서 관련 리스크의 예비 평가를 실시해라. 그래서 평가가 리스크가 어떻게 높냐, 낮냐, 중간이냐 해서 또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업무 목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리스크가 이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뭘 할 겁니다. 왜 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목표에 반영해야 된다. 또 리스크 예비 평가 시에 내부 감사에는 다음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경영진의 리스크 평가. 경영진은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또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는지, 또 경영진이 리스크 평가한 게 믿을만한지, 또 리스크 통제 및 사안을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뭔지, 즉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통제장치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자, 리스크 선호도를 초과하는 사건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우리가 해당 리스크가 100가지만 우리가 우리 조직에서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이 나왔다. 어떻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땐 보고가 어떻게 되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살펴봐야 되고요. 관련 활동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 자,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중대성 판단 기준은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이다. 아까 여기서도 살펴봤죠. 영향도는 어떻다, 발생 가능성은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곱으로 리스크를 평가했죠. 자, 내부 감사에는 히트맵을 사용해서 리스크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중대성에 따라서 리스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우리가 파트 1에서 살펴봤죠. 히트맵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보통 낮음, 영향도가 높고 보통 낮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평가한 요 A1, A2, A3, A4 요것을 히트맵에다 이제 옮겨 놓으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있던 A3가 제일 하이했죠. 자, 그다음에 A4, A1, A2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통해서 그 분수의 리스크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스크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보니까 높음, 여기 A3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음이고 보통이니까 여기서는 A4가 높을 거고, 그 다음에 A1, A2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시간 없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A3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지는 우리가 감사 계획에서, 감사 목표에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리스크 평가를 했으니까, 자,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사 목표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범위, 그 다음에 리스크 우리가 감사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할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5.2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